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뭐 컨테이너도 있지만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벌벌 크다라고 벌벌 썼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벌벌 크다라고 브라이트를 썼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벌벌 크다라고 브라이트를 썼습니다.
중단되고 그리고 중국의 대표 관광만들도 셧다운 셧다운 2주 동안 화물이 처리되는데 배가 화물을 그런 일들이 이 특정한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경에서는 정기사들이 다니는 데서는 연세 많은 왜냐 그냥 화물을 여기서 저기 가서 내리는 아니죠. 한쪽으로 나오고 여기 주변에 들어가고 화물을 다시 가져가고 이런 복잡한 이 운송 시스템에서 포토나 아니면 항로에서는 뭐 컨제스션이나 셧다운이 발생하는 엄청난 대표적인 게 수혜주의자입니다. 에버게이가 바로 맞았죠. 그 방금 안에 수혜자를 못 찾았다. 그 주단이 하루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소송이 많이 나뉘어버렸죠. 그런 일들이 물류에 의한 일종의 독립이 어떻게 되게 발생하는 일이 별로 발생하는 그러면 제일 저렴한 운송하는 데 기차보다 좋죠. 엄청난 양을 실어나는 겁니다. 기차가 많이 있으면 기차보다 선박이 그거는 이제 구간에 따라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은 뭐냐면 시간에 대한 정신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선박보다 나는 양이 사이즈가 적죠. 크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의 교육 무역이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던 그 근저에는 이 해운에 엄청나게 저렴한 좋은 바탕이 되었다. 다리 비용에서는 한방 저렴할 수 없어요. 아주 저렴한. 쉽게 말하면 몇만 원짜리 관광을 우리가 다시 회사에서 가져가는데 비용이 5원, 10원 이런 게 근데 다른 수단이 들어오게 되면은 적어도 5,000원. 근데 이제 그런 시대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저럴까요? 최근에 많이 보셨죠? 경경제재. 과거에 대들이 있었던 연료가 뭡니까? HHO 석유를 원유를 절대하게 되면 이제 아주 비싼 항공 이런 것도 쭉 나오죠. 해마에 진짜 찌그리 그런 점점은 넘어가는 그런 이제 단계를 이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수수입니다. 왜 세상에서 그런 하나 쓰겠습니까? 그리고 바다를 한다. 그런 걸 써서 썸이 나오고 싹싹싹 질소나무를 막 나와도 이거 뭐라고 하지? 만약에 사람을 많이 예배에서 사람을 지나서 도시를 지나는 트럭이나 차나 이런 데서 막 방문되고 질소나무를 볼 때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알죠. 근데 이제 황해 대장제 2020년도 싹싹 제가 하죠. 근데 그보다 큰 문제가 남아요. 싹싹 CO2 이산화탄소에 대한 제가 지금은 들어보겠지만 많이 보여서 2050 넷째 탄소 중립 사회. 다른 모든 산업 분야에서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물론 최근에 이제 유럽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주춤거리고 있지만은 어쨌든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 그게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CO2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산업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회원은 그 규제의 버든이 엄청난 거죠. 상대적으로 보자면 기존에 이제 그런 규제에서 크게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남이 있는데 조금만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배출량을 보게 되면 회원에서 발생하는 게 약간 있지만 전체 발생량의 한 3%로 예외인데 요거는 100% 먹었죠. 좀 안 보여. 그 3%가 운행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전체 이제 연료 가지고 전기준비에서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늘어날 수 있지. 왜냐면 화석연료 친환경 발생에 포함을 시키면 기존에 연료 수요 문화가 있으나 이제 보통 발생량 제철관이나 페인트 같은 거 그래서 산소들이 증명이 들어서 그래서 원료를 가지고 나서 생산하는 게 있어서 CO2를 아는 생산만 이런 걸 해서 싸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소 경제 시대로 가다 그때 말하는 수소는 기존 우리가 무생수나 이런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소가 그린 수소, 우유 수소, 돈 많이 드는 수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니즈가 엄청나게 있죠. 비쌉니다. 왜? 태양열을 이용해야 되고 풍력을 이용해야 됩니다. 원가가 다르죠.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 화력 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보다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결국 재생에너지로 전기 만들어서 수소 만드는 건데 전기 쓰는 수소가 더 좋은 거예요. 수소를 쓰는 비싼 얘기겠어. 정말 비싸.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수요를 모든 산업에서 그린 수소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생산량은 그렇게 안 돼. 그런데 현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버스가 이제 신발 발주를 했죠. 메탄을 하는 수만. 근데 궁극적으로 메탄박을 발주하는 이유는 넷째 시간이 나는 수다. 일체를 내내 신박을 발주하는 실험을 해요. 액츄얼리 가스를 CO2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화석연료는 어떤 수단과 만들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100% 줄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료 자체에 탄소가 포함된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연료를 쓰어야 됩니다.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대표적인 방금 이야기한 수소. 그래서 수소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근데 그거 증명으로 또 쓸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암만 이런 것들이 화학식에서 되게 되면 C가 없어지는 청소. 메탄올도 이제 약간 이제 어찌 보면 책 준비되는 아니에요. 단지 생산한 과정에서 CO2를 씹어넣고 나중에 일정 배출되는 상세를 시키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탄소입니다. 갑자기 딴데로 장난하는데. 그래서 톤세제라는 거는 약간 이제 그 법인세를 이제 대체하는 게 되는데 엄청난 이익이 발생해서 굉장히 약이야. 자, 그러면 톤세제를 왜 나라가 도입했습니까? 우리나라 유럽 적죠. 유럽의
자동차 이야기는 뭘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지수 학생이 차를 위해서 때 본인이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등록을 본가입을 하고 등록을 해야 돼. 시동했어요. 그다 됐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경우에는 획득을 필요 없고 일반 경우에는 시동을 제대로 내가 이제 그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 등록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시동도 없어요.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면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영국 포함해서 거기에 선박을 가지고 있는 선사들이 자국에서 월급을 개정해서 현금을 내야 되는 수도 가지고 이런 데인데 이제 뭐 대표적인 이천의 치주가 있잖아요. 하나 나에게 이런 나라에 어떤 일들이 내가 뭐 여기서 이제 영어 맞아 이걸 뭐 여기도 활동할 수 조금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날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저게 문제가 어디서 자꾸 이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피온이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선박, 화물, 뭐가 나가나 배가 빠져나가니까 바로 문제가 생깁니까? 소너지 문제가 생겨요. 그 기존 자수로서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어떤 배를 뚫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하나의 세계적인 교자에서 나오는 물론 이제 좀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사용하는데 이쪽에 보면 이제 저승 생각을 하는 것도 없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쨌든 자수의 생각을 그때 이제 이유가 보면은 개별하다는 이유 전체 그 지역 이번 어쨌든 배가 있어야 선박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적인 놓치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상도성이니까 이게 왜 안쪽에 혜택을 주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반도 수출 많이 하죠. 자동차 세번에 이거 넣다 많이 수출했다고 그러거든요. 더 큰 산들 더 큰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산업 그쪽에 계신 입장에서는 똑같은 조건이 우리도 수출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있는데 이런 백들은 안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탄 그런 세제적인 해운에서 제재를 하는데 반도체라는 자동차라는 이런 데는 비슷한 세제적인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 근데 해운은 좀 똑똑하죠. 배라는 수요의 기준으로 해서 콘셉트를 똑같이 볼 수 있어요. 보조금은 이제 뭐 직접 있나 이제 다이렉트 그랬는데 보조금은 이제 그 세제적인 경우에서 간접적인 어떤 뭐 세제 지원이라고 보조금이라고 보기. 법인세는 제가 없어서 세제가 입장에서 일종의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유럽의 세제하고 다른 세제까지 몇 살이 남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세제 합리제한 여기에 140에 보면은 해운기업의 계산라고
라고 이제 특례를 특례자에서 우리가 조건을 이 법에서 그것이 때문에 성사들이 톤세제를 시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조특법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조특법은 이게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예외를 했는데 기간에 지금 한층이 왔어요. 3년 만에 5년 만에 그 일물자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돼요. 그러면 폐지가 안 되게 어떻게 돼요? 연장. 그래서 이제 같은 경우 올해 일몰이 도래합니다. 만약에 연장을 안 되겠죠. 이제 사라져요. 예속 제자를 이야기했으니까 연장 한번 연장은 3년 다른 조건법은 이 기간이 3년이 되고 현재 5년으로 정례적으로 일단은 보내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6월 내에 신청하면 10년 동안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면 시점만 합니다. 일몰 개념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톤세제에 대한 개선 이야기할 때 자주 오는 게 이 일몰에 대한 폐지 그리고 기간에 대한 연장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이제 조특법에 들어가 있네. 기간을 늘리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고 그 조특법의 테두리 AS 만약 그것을 바꾸려면은 법을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아니면 해운법에다가 새로운 톤세제가 많은 내용을 짓든지 이제 자극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부처가 나가요. 조특법은 기재부가 해운법은 해수부가 기재부가 지금은 조특법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자기 손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좀 어려워 있습니다. 그런 이제 약간 법리적인 부분이고 어쨌든 또 하나의 어떤 우리나라의 톤세제에서 개선에 대한 만든 게 이경수인권입니다. 톤세제라 저기 보시면 이게 아까 전에 대신에 이걸 적용하는 건데 이 소득을 갖다가 이렇게 합니다. 해운 소득이냐 아니면 해운 소득. 쉽게 말하면 소득이라는 해운을 통해서 벌어들인 나머지 해운 소득. 그래서 톤세제 적용도 해운에만 해주는 겁니다. 해운도 관련된 활동에만 적용을 시켜준다는 거죠. 나머지는 일반 자, 그럼 톤세를 많이 벌려면은 얘가 영업 많이 됐어요. 혜택을 많이 벌려면은 이해원 소득이 크면 좋겠죠. 그러면 그만큼 법에서 안 되는 데는 비율이 크죠. 근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사실 쉽게 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운송하는 거, 외양 해상 운송 말해서 아까 전에 말했죠. 배를 갖고 화물을 나르면 이게 운송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운입니다. 그거는 다 인정했죠. 화물 실어가지고 버는들의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연계되는 경우가 쭉 보면은 그런 내가 화물을 갖다가 나르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화주를 찾아가 위에 실어라. 그런 날 선시, 하이, 관리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직원을 모집하고 또 순박을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화주가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이 해운은 철자 안에 따라가 있어요. 원화를 지불 안 합니다. 운임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해운의 중에 하나가 외화 가격이 없습니다. 서비스 가장 높고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여요. 그러면 돈을 갖다가 어디 뭐 건강에 넣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뭐 몇천 원, 몇 조 늘리면 동부 사이즈 엄청나게 커야 되는 거죠. 은행에다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하죠? 이자가 발생하죠. 근데 이자도 우리가 돈을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자를 발생하죠. 일반 보통의 돈은 아주 이제 저리고 이제 않고 그다음에 장기로 예금을 넣을 수 있는 그보다 좀 더 올리면 투자 상품에 넣을 수 있는 대신에 하이 리턴이 그런 거에서 투자하게 되면 그거는 인정하기 일반적인 정기예요. 근데 1년 그런 제약적인 쉽게 말해서 혼적인 행운에 관한 생각이겠다. 금융소득이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 인정 안 해주고 이제 한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어쨌든 해운소득만 인정해주고 이 해운소득을 그대로 계산할 때 두 가지 있죠. 아까 전에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5년 일몰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또 소득 이야기했죠. 해운소득의 인정 범위가 좀 좁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톤세라는 게 과세 표준이 있어요. 순톤수는 선박의 사이즈라고 했죠. 곱하기 1톤당 1운항 1이익 가로치고 톤세율이라고 했죠. 톤세율. 이게 가장 이제 법인세와 현격한 차이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톤세율로 톤수를 곱해요. 가장 심플하죠. 10,000톤 곱하기 얼마, 20,000톤 곱하기 얼마. 이게 톤세율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톤세율입니다. 이 톤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이게 톤세율. 우리나라는 톤이 4,4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조금 낮춰줍니다. 이제 쉽게 말하시는데요. 아까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순톤수 곱하기 톤세율. 그래서 정해지는데 순톤수와 톤세율이죠. 얘가 올라가면은 얘를 조금 낮춰주고 그런 개념입니다. 왜? 이게 사이즈가 뭐 엄청나게 커져 있는데 이제 저기 25,000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10만 톤도 있고 20만 톤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커지면은 이 비례적으로 말하면 얘는 엄청나게 또 작은 선박 대비해서는 몇 배를 더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조정해 주는 차원에서 톤세율이 거의 뭐 한 30% 사이즈가 커지는 곱하기 몇 배 하는 거니까 1,000톤 곱하기니까 25배가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맞춰주는. 다른 나라 맞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톤세율을 때 참고를 한 나라들이 유럽은 어디에 맞춰져 이게 지금 환율을 해서 원으로 변경하고 느끼게 되는 거고 대부분은 자국의 톤세율을 보내는 인류로 기준으로 여기서 높여주고 그렇죠. 여기 보면 비슷하죠. 128이면 뭐예요? 1유로라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뭐 그 유로를 안 쓰는 나라들은 자국화폐 쓰는 경우는 있는데 부분은 이제 보시면 이 환율로 계산하게 되면 이제 환 변동에 따른 어떤 그 차이가 좀
문제가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찍고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해운과 관련된 시설도 쉽게 말하면 뭐 화물을 갖다가 내려서 오버나게 루시스 창고 이런 거는 인정을 해주는데 이제 오피스 이런 거는 이제 안 해줍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런 일종의 쉽게 말하면 사이드 없는 부수입 이런 것들은 안 해주는데 유럽은 아예 돈 자체가 다른 이러면은 회원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집니다. 그러면은 토세율을 적용받았던 게 더 큰 혜택을 받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약간 제약이 있는 나라가 있어서 이거는 유럽이 무조건 다인적인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고 상대도 우리와 경쟁이 될 수 있는 해양 각도에서 우리가 보니까 조금 작다. 그리스 몰타 예전부터 이제 좀 특수성이 있어요. 회원에 대한 게 좀 예전부터 그리스 몰타고 그리고 해양 국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선주가 일적으로 이제 선주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그날부터 잘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익이 왔는 좀 우리는 실수 많이 했죠. 내가 비싸. 근데 그리스인들은 성과가 떨어졌을 때 갔다가 올라가고 팔고 그런 식으로 이런 해운에 대한 사이클을 잘 읽는 나라. 경우에는 이제 편집이라든지 또 굉장히 승가가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뭐 90% 이상이다. 해운에 어디서 간다. 여기에 뭐 진심인 거죠. 진심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개선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전에 우리는 5년에 인물 연장 들어가는 우리하고 비슷한 기본이고 나머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먼저 프로젝트를 소유하기가 정원을 일본은 8년. 우리가 도입하고 일본이 이 나라를 해서 적용하면서 대부분은 우리가 일본을 많이 했지만 반대로 우리를 했지만 제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인물전이 없어요. 해본이 이제 10년이 아니면 아예 기한 자체에 대해서 제약이 없습니다. 10년 후에도 원하는 생산. 근데 이제 10년 기간 내에서는 이제 페널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다가 내가 계속 마이너스 내고 있는 중간에 할 때 기존에 받았던 혜택을 갖다가 토해내고 그리고 다음 시점 못합니다. 이런 페널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이라서 5년이라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리스는 선택이 아닌 적용적인 그리스. 그러니까 이제 영구적이니까 이건 선택이 없다라고. 아까 전에 말한 그 페널티 수익이 안 나도 계속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유지하다고만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마이너스 수익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뭐 환산하기 어렵죠. 굉장히 회원이 회원이 이제 10년 불황 이런 식으로 한 2, 3년 벌 10년 버티는
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한진이 그렇고 다른 글로벌 순사들도 뭐 잘 나가다가 많은 순사들 많아. 그만큼 이 사이클이 이제 계곡이 깊은 거 10년 동안 버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머스크가 이제 성공량 확 누리고 있을 때 이럴 때 치킨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열해요. 과점 시장이거든요. 상위 컨테이너 선사, 특히 컨테이너 시장이 상위 한 10개 선사들의 점유율이 거의 한 80%, 70% 이상 됩니다. 10개 선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운임에 대한 치열함. 그래서 원가를 못 따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마이너스 수익으로 계속 서바이벌 하는 거죠. 서바이벌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진이 어려워지는 거고, HMM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서 진흥공사를 만들었고, 그 진흥공사를 통해서 선박 발주가 이루어진 거죠. 자체적으로는 그럴 능력이 안 된 거죠.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거죠. 기업 자체가 신용도가 안 나오는데 누가 거기에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정부가 보증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시리즈로 내는데 마침 그 배가 나올 때 운임이 폭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HM이 지금 10조의 요금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기막힌 타이밍이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기업이 그렇습니다. 약간 도박. 뭐 어업도 마찬가지, 양식도 네, 마찬가지. 엄청난 이제 갬블링인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종사자 없으면 굉장히 문명력이 도박하는 도박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팀장이 인사이트가 필요한 이 글로벌 시장이에요. 그리고 완전 자유 경쟁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찰력이 있어야 되고 5년 뒤 10년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머스크가 내놨기 때문에 지금 탑3 안에도 아직 남아있는 거고 옛날에는 뭐 탑5였죠. 우리가 이제 빨리 HM이 커서 탑5 안에도 들고 탑3도 들고 탑1도 찍어야 되겠죠. 아림이 살려가는 거. 매각 절차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 유일한 뭐냐 컨테이너 선사이기 때문에 누구 커서 머스크를 넣는다. 개인적으로 하는 이 통제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선사들이 영업이익을 많이 냈을 때 세금으로 다 이게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 투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세제적 우리만 주는 건 아니지만 정부 엄청난 세제적인 혜택을 주는 이유는 제가 이야기한 대형사의 경쟁력을 해라. 그러면서 스마른 선박을 확보하는 거죠. 그 선박을 확보하게 되면은 같이 유지가 된다. 그 두 가지의 미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만족을 해야 그거를 투자로 이어서 세시키면서 산업을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통해서 그걸 유지를 하고 그런 목적 달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유럽 베이스라든지 뭐 합학도 마찬가지고 저희 HM과 되게 큰 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4배가 났어요. 10조 벌면 40조 벌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통세제를 통해서 보수라는 순사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세금을 가져가면 또 투자를 하는 거죠. 오늘 나눠 거기에 대한 논란이 조금씩은 다 있었어요. 덴마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런
근데 그거 안 타면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죠? 내가 타야죠. 그만큼 환수들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 화주들에 대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논란과 비판들이 제기되고 여러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늘 주요 산업으로 가지고 있는 영국들은 그래도 톤세제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톤세제를 해제하겠다고 했으면 한 군데 없어.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 굉장히 두다리 앞으로 두 번 발생하기 힘든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오히려 지금 톤세제를 도입하지 않은 유럽의 이제 일부 국가 대표적인 게 이제 스위스, 이스라엘입니다. 스위스는 이제 뭐 조금 MSC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MSC가 본사가 있는데 영업은 대부분 또 이탈리아 쪽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스위스는 바다가 없잖아요. 네. 그거 상관없습니다. 몽골도 저기 뭐야 그 수박공원 같습니다. 하나의 산업인 거죠. 서비스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몽골이 이제 회원 시스템 제도 배워가지고 자기들도 자기 선박공원 수수료 받을 수 있어요. 모함은 싱가포르 내려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정라인이 있죠. 그런데도 지금도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과만 남아있고 의회에서 다 검토는 끝났고 이스라엘도 도입하겠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오히려 네덜란드는 지금 법인을 최근에 많이 이제 또 확대되고 있는 풍력과 관련된 이제 선박들 그리고 해상 자원개발 관련된 선박들 포함되지 않았던 포함시켜가지고 확대되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나온 친환경 선박, 메탄올 선박, 암모니아 선박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커넥티브 훌륭한 예술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오히려 확대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친환경 선박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도수도 네덜란드가 보시면 되고 독일이 99년 2000년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0.9조 독일은 0.92 영국은 파운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인류로 맞춰줬고 그리고 사이즈가 커지면은 조금 줄여줘. 그래서 0.2, 0.23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스페인도 비슷한 2004년 그렇게 도입을 했고 또 보시면 유로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이제 일본은 일단 이제 쉽게 말하면은 도입한 나라와 같이 이제 맞춰주는 겁니다. 보다 더 큰 그때 소득 범위를 전격적으로 하는 거고 기본적인 건 통세율은 비슷하게 쉽게 말하면 서로 이제 경쟁하는 운동장을 같이 표현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울어지겠죠.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통세제가 없는 나라와 있는 나라 간에 경쟁이
위치가 달라져. 있는 나라 훨씬 있는 나라 영업 민감했는데 여기는 뭐 5조를 버렸는데 5조를 그대로 하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5조 벌었는데 뭐 2조는 세금으로 떼내고 3조 가지고 하면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차이가 매집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무슨 위치가 벌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돼. 같이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맞춰준 거고 같이 계속 맞춰나가야지. 사다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형은 한 번에 뒤처진 기자가 못 따라 쉽지 않아. 그래서 뭐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뭐 미국도 보면은 손사 먹자 예전에 했었지. 무슨 모스크 볼라스 하는 애들 싸게 하는 애들 수면되지 않는 그런 일부 굉장히 회원에 대한 좀 어찌 보면은 이해도 낮다고 볼 수 있는 그런데 경쟁을 붙였을 때는 그렇게 순간 맛에서는 낮은 누님을 가지고 하지만 팬데믹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오면 누가 배를 주겠습니다. 식량한 거. 안 보기는 모스크하고 전력 화물 날려주겠습니까? 엄청난 전력 책임을 붙이죠. 그래도 안 들어오면은 이건 널리 안보 개념을 도입하면 우리는 중동에서 석유도 수입해야 많은 걸 수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이제 선대를 유지해야 된다 해서 제도가 있죠. 필수 국가해온 필수제 그런 어떤 시스템을 안보선대는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조금 글로벌 공급망이 출현해서 공급망 정부에서 준비하고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본 계획을 다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기존에 안보 개념에서 확정 문제 안보 전략물자 리스트가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어떤 수송만 예전에 논의했잖아요. 그래서 국가필수 해용 제도가 있었고 그 선박을 이제 그렇게 지정해 놓고 필요할 때 동원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배만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전략 물자 자체를 이제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원자재라든지 그런 거 뭐 요즘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지 않습니까? 배터리, 뭐 히토리, 그 다음에 니켈, 구리, 그게 다 이제는 뭐 전략물자로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산업이 안 돌아가고, 산업이 안 돌아가게 되면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니까. 옛날에는 그냥 수송만 안전하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확보부터 그거를 갖다가 가지고 오는 우리나라까지 그 전체에 대해서 이제 안보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좀 더 확장된 개념. 그런 걸 이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제도가 같이 병행이 되어서 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2005년인데 뭐 비슷하게 이제 유럽도 이탈리아, 폴란드, 리투아니아에 있다가 이제 일본이 2009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포르투갈 2018년도에 있고. 그래서 총 이제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아까 전에 스위스하고 이스라엘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30개 국가가 톤세제를 도입하고 있고 도입을 이제 준비 중 그런 대부분의 회원을 하는 주요한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저번에 이제 우리 신앙 쪽에 발크께서 한번 오셨죠. 기대하고 자동화 그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세대가 인간을 있어서 하는 데서 힘을 못하겠다. 연장은 확보가 일몰 연장.
연장물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의 인정 범위, 해온 소득 인정 범위가 그 다음에 적용 기간, 5년의 어떤 구속. 5년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할 때마다 힘들지 않습니까? 기재부하고 이렇게 개수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법인세로 가져가면은 지금같이 재정 적자인 시대에는 굉장히 몇 조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하고 그냥 법인세로 가져가면 안 돼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회원이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일몰 개념이 아닌 그냥 유럽처럼 10년 단위로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면은 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거죠. 왜냐하면은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측이 가능한 거죠. 예측. 5년 뒤에 통세제가 유지될지 없어질지를 모른다. 이거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거죠. 근데 10년하고도 내가 원하면 또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면은 통세제는 내가 필요한 옵션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책입니다. 두 번째, 아까 전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자동차 비율을 선박도 하게 되면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저런 산지적 해외와 등록지를 바꾸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지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갖다가 편의지점을 그냥 방치했다가 싶어서 법을 만들어서 97년 8월에 만들어서 98년부터 이제 시행을 해서 국제선박 등록 제도를 이제 하고 있고 그 조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이 소유한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이제 그리고 보통 이제 BBCHP라고 그러죠. 국적 취득 조건부 이제 농선한 선박, 외국 선박 이 이제 포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국적 선대라 그럴 때 이제 국적 선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과 BBCHP를 포함시켜서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뭐 실질 지배 선대라는 개념은 좀 더 확장된 개념이고 또 다른 이제 선박에 대한 조건은 500톤 이상 설령 20년 이하인 선박이 이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이제 충족하는 선박들은 국제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국제 선박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뭐 혜택이 있어야지 선사들이 할 거 아닙니까? 뭐 등록만 해라 그러는데 그냥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가장 큰 혜택이 위에 나와 있는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 선박. 그리고 또 하나는 세제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외국인 선언이 사실 크죠. 아까 전에 세 가지 회원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번째 선언 회기사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줄이고 싶은 거죠.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외국인 조금 임금이 낮은 외국인을 씀으로써 국적 선원을 고용할 때보다 조금 더 낮은 임금비를 이제 지급을 하고 그 차익에 대한 것을 코스트로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양대 해양대가 있죠. 목포 해양대, 한국 해양대. 거기 보면 해사대학이 있습니다. 성성과가 있고 기관과가 있죠. 거기에서 해기사가 배출이 되죠. 그분들이 결국 배를 타고 우리나라 그 국적선사에 취업을 해서 승선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국적선원이 되는 거고 해기사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외국인이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이 되고 그분들이 자기가 없겠죠. 근데 사실은 이 경쟁을 통해서 해기사가 이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해기사분들이 배를 안 타려고 해요. 젊은 친구들이. 그게 문제예요, 사실.
뭐 요즘 군대도 안 가려고 하는데 바다에 가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생활하는 거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도 없겠죠. 그런 어떤 직업에 대한 이제 호불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급여는 엄청난 급여를 주면은 또 탈 수 있겠죠. 그걸 극복하고 연봉을 한 10억 준다 그러면은 그 정도 참치하고 탈 거 아닙니까? 10억을 안 줘요. 1억도 안 줘요. 그럼 애매한 금액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민을 하겠죠, 젊은 친구들이. 이거 조금 저기 뭐 육지죠, 육지, 해상지, 육지. 그런데 이제 뭐 물류회사라든지 이제 다른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는 것보다 한 몇천 원 더 받는데 이거 내 바다에서 혼자 외로움을 달래면서 내가 이걸 타야 돼? 안 타는 거죠. 안 타다 보니까 외국인이라도 태워야 되는 거죠. 약간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기 전승이 늘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앞서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다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예정돼 있던 상황이긴 한데 대책이 필요하겠죠. 여러 대책을 만들어냅니다. SOS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일본제도 그렇고. 그래서 해기 전승에 대한 뭐 선언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이 해수부 선언 교체과에서 5년 단위로 기본 계획도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 교육, 뭐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 돌아선 젊은이들의 마음은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대니까 기도는 게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배타를 그러면은 좋아요 타겠습니다. 없을 거예요. 직업에 대한 선호도의 어떤 차이고 반대로 이제 그런 거는 있죠. 요즘 인기 많은 직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IT 쪽, 그리고 뭐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들도 별로 인기 없다고 해요.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있는데 특히 이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는 뭐 선원일 수도 있고 이제 해기사일 수도 있는데 이런 직업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우리나라 해운 자체가 위태로워져요. 사실은 해기사분들이 배만 타는 게 아니거든요. 배를 계속 타서 선장이 되고 또 나중에 도선사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다수는 그 성성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육상직으로 와서 육상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관련 이제 부대업들 있지 않습니까? 방카하는 쪽도 있고 선박 관리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류 관련된 쪽도 있고 그런데 다 이렇게 가시고 그분들이 같이 이 우리나라의 해운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해운이 이제 그 토대가 약해집니다.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단순히 배 타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세제를 이제 하고 필수선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전량부자 안면에서 이제 필수선박 요거는 이제 외국분은 6명으로 제약을 줍니다. 그렇지 않은 지정선박 8명. 일반 선박 같은 경우에는 승기선 빼고는 다 풀렸어요.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일함선도 다. 근데 이제 필수선박은 선언 의무사항이 좀 센 거, 그다음에 지정선박은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이렇게 운항하는 선박, 일반 선박 기간은 외국인 다 태울 수 있어요. 이게 급여만 가지면 서로 이렇게. 이 시장도 좀 그런 게 이제 해기사들이 중요한 중에 하나가 자질 중에 하나가 언어, 랭귀지, 영어가 중요한 글로벌로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이러니까 영어가 굉장히 유창해야 돼요.
보통 공국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필리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오면 미얀마, 과거에 뭐 중국도 좀 있었지만 요즘 동남아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일 그나마 원활하게 굉장히 그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 사람처럼 이제 하는 나라가 이제 필리핀이죠. 굉장히 유창한 영어를 하는 그 나라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아는 그 전에 유럽 선사들이 다 더 좋은 연봉과 더 좋은 혜택 그거보다 우리는 좀 못 맞춰주죠. 그죠? 역시 뭐 우선 이제 이런 기사를 태워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런 세부적인 혜택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취득세, 공공시설세, 면제, 재산세 50%인가 지방세법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요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제주가 하고 있어요. 제주 선박등록 특구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여기에 감면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금 강원도도 특별자치도로 그걸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이제 몇 가지 특별자치도 되었으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때 이제 하나가 특별자치도 제주에서 선택한 제도 중에 제도고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연장. 근데 지금은 저는 좀 초기에 지금은 이제 조금은 이제 지방세하고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주 강원도도 특별자치도 되면서 이거를 잘했다라고 아직 돌진은 아니지만 만약 하게 된다라는 제주도와 강원도가 부로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나라 제도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보여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혜택을 보려면 받고 지정 못해. 오늘 제주순박공은 이야기를 해보고 8년도 2월에 되었고 됐죠. 24년인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을 되고 지금까지 2002년부터 한 20년 조금 10년 감면은 1조 3천. 그러니까 뭐 20년이라고 그러면 한 연간 한 600억 정도 되겠죠. 이것도 조금 이슈사항이 풀리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토세제하고 제순박까지는 해온 그거보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교통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해수부 사업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국토교통 예전에는 이제 군도부 시절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법이 보면은 이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법 12조 그리고 114조 그리고 시행령 114조에 보면은 이제 요 내용이 있고 법에 보면은 이제 업무위탁 114조에 보면은 이건 이제 옛날에 국토해양 있을 때 내용이죠. 해상 부분에 이제 교통조사 사업.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통조사 사업은 내륙이 사실은 더 메인이라고 볼 수 있고 해상 부분과 이제 항공 부분이 이제 추가로 있는데 해상 부분은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상 부분에서 어떤 조사를 하느냐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제 수행한 그때 대표적인 거는 여기 적혀 있지만 화물조사입니다. 화물조사. 해상 화물조사. 여객조사도 이제 과거에 한 적은 있는데 지금은 별도로 수행을 하지 않고 내륙 쪽에 할 때 여객 터미널을 포함시켜서 지금 여객을 하고 있고 화물조사는 별도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했고 화물조사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 계속 나오지만은 연안화물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해상화물은 수출입. 메인은 수출입 화물입니다. 무역항에서 수출되고 수입되는 화물. 거기에 대한 기종점 조사가 됩니다. 기종점 조사. 기종점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거는 뭐 자료하는 부분이라서 패스하고 기종점 조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뒤에 먼저 잠깐 표를 보겠습니다. 이게 조사표인데 보시면은 반입과 반축이 있습니다. 이제 조사하는 어떤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잠깐 보자면은 여기 이제 항만 들어가는 이제 우주의 게이트죠.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 인천항, 여기가 이제 의왕 ICD 쪽인데 인천항에 가시면은 이제 산문에 이런 게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요분은 이제 조사하시는 분이죠. 좀 오래된 사진인데 어쨌든 자 컨테이너를 싣고 이거는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안에서 이제 나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들어오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이렇게 싣고 와요. 이것도 들어오는 거겠습니다.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들어올 때 조사원이 가서 이제 묻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저 컨테이너를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왜냐면 조사 지점은 이제 아니까 인천항으로 가지고 오는 거니까 저 컨테이너 어디서 출발해서 오시는 겁니까? 출발지. 그게 이제 기점이라고 그러죠. 기점이 이제 영어로는 OD라고 합니다. OD, 오리진이죠. 오리진. 그리고 반대로 나가는 화물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컨테이너를 싣고 이게 나가는 거 같네요. 저거는 나가는지 걸리는데 하나는 들어오는 거 하나는 나가는 거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가는 화물은 자, 부두에서 나가니까 이 화물을 어디에다 내려놓을 건지를 묻는 거죠.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그래서 출발지, 오리진과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을 합쳐서 OD라고 합니다. OD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은 항만에서 이 화물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컨테이너도 그렇고 일반 화물도 그렇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 거 아닙니다. 궁금한 이유는 이제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를 운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이게 화물이 많이 가는지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 화물이 많이 수송되는 뭔가 공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물류 시설이 있거나 이런 그러면은 내가 운송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내가 좀 영업해가지고 이 화물을 내가 운송하면 좋겠네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 인근 지역으로 보자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화물이 많이 들어오고 나간다? 차량들이 움직이겠죠. 많이. 교통량이 발생합니다.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런 거죠. 자, 부산. 이거는 이제 이 전국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출발지입니다. 반대로 부산항에서 나가는 도착지. 자, 여기서 인근으로 많이 가죠. 남도에서 많이 들어오고, 근데 이제 그 OD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도 단위로 표시를 해서 그러는 거고, 시군구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성남도 같으면은 뭐 양산시 아니면은 뭐
처음부터 이게 이제 얼마가 들어오는지 TU 단위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사표에서 아까 전에 저희가 안 봤지만 보시면은 단순히 출발지만 묻는 게 아니라 또 뭘 묻냐 하면은 시간을 물어요. 어디서 출발했고 시간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리고 어떤 도로를 이용했습니까? 도로를 묻습니다. 이게 이제 교통량과 관련된 거죠. 예를 들어서 부산신항에서 조사를 했으면 부산신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지역에서 오면은 이 왼쪽에서 오는 거는 이 도로를 필히 이용해야 될 거고 오른쪽에서 오는 거는 이 도로를 필히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교통량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우리가 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4차선을 만들어 놨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쪽이 더 많네? 이쪽은 2차선이네? 그럼 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입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술을 만들 때 이 OD 데이터가 있으면은 도로를 2차선으로 해야 될지 8차선으로 해야 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타할 때 필요합니다. 기초 데이터로 봤습니다. 근데 조사가 잘못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2차선으로 충분한 도로를 8차선으로 만들어 놓고 반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민자 사업을 추진할 때 내륙 쪽 이야기인데 항만 쪽 이야기는 아니고 추정, 수요 추정이 잘못되어서 지자체가 그걸 물어줘야 되죠. 옛날에 민자 방식이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민자로 하게 되면은 통행료 수입을 20년 동안, 30년 동안 가져가는 조건으로 도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통행료 수입의 근거가 되는 거는 교통량이에요. 연간 20만 대 기준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운영을 해보니 10만 대도 안 돼. 절반도 안 돼. 그럼 나머지 20만 대에 대해서 10만 대를 뺀 나머지 10만 대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죠. 몇백억씩 세금을 그걸 메꿔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타 추정에서 수요 추정이 잘못되어서 발생한 문제죠. ETO 방식으로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OD 조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유가 그런 이제 수요 추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이 항만 쪽은 이제 그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화물하고 이제 일반 화물들이 이제 반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 화물별로 이제 OD를 만들고 결국 이 항만에서 나온 컨테이너 차량들이 내륙을 또 움직이게 되겠죠. 내륙은 또 따로 화물 트럭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우리 그과 내륙이 이제 받아서 전체 우리나라 화물 차량, 화물에 대한 내륙 OD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사를 이제 뭐 거의 한 20년 거의 뭐 이제 뭐 한 30년 대한 98년도부터 2000년, 25년 정도 지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물류 쪽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기존점 조사, OD 조사가 있고 이제 무역항에서도 벌써 화물에 대해서는 수차례 이런 조사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뭐 교통세 이야기하다가 이제 해온 이야기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빠지기는 했는데 저기 좀 늦게 오신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함성빈 학생요? 네. 아,
하기는 많이 오네. 네? 다른 뭐 강태 헬스 학기가 있구나. 학회가 있어가지고 노상표 교수님 무슨 약까지 하는 어떤 학회인지 가지고 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물으셔도 되고 제가 설명 과정에 조금 더 곁들여서 다른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나마 얘기는 파나마는 운항? 네. 네. 파나마는 최근에 이제 수에즈가 이제 많이 언급이 됐죠. 희망봉을 이제 격려하는 왜냐하면은 이제 중동 이제 사태로 후티 들어갔죠. 후티 방군이 미사일을 쏩니다. 그 가다가 미사일 맞으면은 배도 비싼데 거기 싣고 가는 화물은 더 비싸요. 그래서 배 깔아주게 되면은 배값에다가 화물값에다가 거의 뭐 쫄딱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못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수에즈를 통과 못하게 되면 아프리카를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일 정도, 최대 10일 정도 이렇게 더 시간이 소요되고, 근데 이제 뭐 선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못하지만은 뭐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그로 인해서 이제 운임이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더 큰 이득이 남는. 왜냐면 화주가 부담을 해야 되고 추가되는 비용 운임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기 항로에서 뭔가 이제 그 구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수에즈를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대체 항로로 대체 루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전기 서비스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전기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팬데믹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그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컨제스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운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티가 미사일 한 방 쏠 때마다 전사들이 운임이 올라가는 그런 그거 말하면 안 되죠. 잘못 말하다가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선사들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1, 2월달이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 기간이 끝나고 다들 이제 운임이 하락 구간에 접어들었거든요. 컨테이너 시장. 저운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이제 이익 남기기 힘든 저운임 시대로 이제 가는 거였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중동 사태로 인해 반전이 돼버렸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하반기는 또 모르죠. 이제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이제 뭐 휴전으로 가고 또 후티 방군이 이제 좀 진정하고 수에즈가 정상적으로 운항이 된다라면은 이제 왜냐면은 절대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 여러분들 가장 그 기본되는 원리는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 이게 이제 해운의 공급 곡선이고 이게 수요 곡선인데 어쨌든 공급이 이제 그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운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공급 과잉. 팬데믹 기간에 다들 운임이 있으니까 발주를 많이 했어요. 그 배들이 지금 쏟아져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배가 이제 배가 많이 이제 나온다는 게 이제 공급 과잉, 선봉량이 이제 배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걸 선봉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선봉이 이제 넘치는 거죠. 뭐 화물 다 실을 수 있는 게 배가 많으니까. 반대 상황은 어떤 거죠? 실을 화물은 많은데 배가 부족하거든요. 팬데믹 기간이 그랬어요. 팬데믹 기간. 왜? 배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붙잡혀 있으니까 오지를 않아. 오지를 않아. 그런 거예요.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매일 이제 10분마다 오던 버스가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교통사고가 났어. 1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6대가 와서 실어서 가는
기다리고 있겠죠. 곱하기 6배가 늘어난 거예요. 화물이 그런 식으로 빼놓은 거.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더 겹치는 거죠. 코로나 때는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하에 가시는 분들이 이제 다 사람이 부두 노동자들 사람인데 한 사람 걸리면 싹 다 빠지니까 배가 들어가도 하액이 안 돼. 5시간 하액나고 배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틀을 기다리고 있어도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내륙의 운송에서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자, 부두에 들어와서 배가 화물을 컨테이너를 내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량이 와가지고 얘를 갖고 내륙으로 가겠죠. 싣고. 근데 트럭 기사도 문제가 생기고 내륙에서 운송돼가지고 물류시설을 갖다 놨는데 여기서도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회수가 안 되는 컨테이너가. 그래서 공컨테이너 문제가 생깁니다. 내륙 운송도 딜레이 되고 컨테이너도 회수가 안 되고 모든 게 다 이제 엉망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하나하나 이제 정상화돼가지고 운임이 이제 조금 이제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공급이 과잉되니까 운임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는데 이제 중동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운임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사태만 이제 전쟁하고 이런 것만 정리되면은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운임이 떨어지는 이제 시대가 몇 년이 이제 지속될지 모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불황을 견뎌. 그래야지 2년, 3년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수산물이랑 똑같네. 변동성. 비슷하죠. 해본의 변동성이 더 큽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은 과거에 뭐 전례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마틴 스타포드 책에 보면은 200년 동안 해운에 대한 그 경기표가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게 뭐 한 50년 주기가 있고 30년 주기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뛴 적도 있고 이렇게 뛴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몇백 년 만에 한 번 오는 적도 있습니다. 역사에 나죠. 네, 역사에 나죠. 수산물 수출입은 주로 어느 항에서 되나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으면은 뭐 컨테이너로도 나가는데 보통 이제 냉동으로 되고 우리 수출은 감천 쪽에서 아마 러시아 수입도 많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천항에서 되고 뭐 그쪽이 아마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수산물 김 같은 거 수출은 그런 거죠. 김은 이제 뭐 생김 상태로는 안 나오고 다 이렇게 가공한 상태로 나가니까 컨테이너에 넣을 수 있죠. 이 컨테이너화라는 게 여러분들 그 해운에서는 엄청난 이제 우리가 아까 화물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화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화물 수요라고 해요. 수요. 여기다 실을 수 있는 이 화물. 이 수요의 혁신을 이룬 게 이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규격화였죠. 규격화. 옛날에 컨테이너에 넣을 수 있는 화물이 굉장히 제한적이 있는데 계속 컨테이너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대부분 화물은 이제 컨테이너에 담고 심지어 뭐 자동차도 분해해가지고 집어넣고 중고자동차는 많이 그랬죠. 신차도 수입차 그렇게 도려고. 이제 컨테이너로 못 실을 수 있는 화물이 뭔지를 찾는 게 빠르는 시대예요.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거든요. 컨테이너화가 이 화물의 수요를 엄청나게 불러오는 거죠. 넣지 화로 상태로 그 컨테이너 안에 수정하면서 하는 그거는 특정 항이 있나요? 그 베트남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수출할 때. 예전에 뭐 미국으로 가는 거는 봤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다 죽여서 가요. 그래서 마취시킨다는 뭐 이야기를 듣는데 잘 모르겠어요. 절도시켜가지고 산소 포장해가지고. 왜냐면 계속 움직이면은 다치니까. 옛날에 미국 보낼 때는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수저 만들어 놓고 해서 하는 걸 어디서 본 적이 있어서. 저도 그거 봤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생물하는 쪽이라서 해운이 좀 낯설어가지고 그 연관돼서 한 거였죠. 네. 예전에 이제 그 노르웨이에서 연어 이제 수입하는 일종의 이제 물류 이제 경로죠.
체계가 되겠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 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수출. 그러니까 양식 단계부터 해가지고 최종 우리나라의 이제 항공으로 도입되는 그 단계까지가 굉장히 잘 뭐 이력이라든지 유통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의외로 저도 잘 몰랐던데 한번 연어가 이제 우리가 노르웨이산 연어를 많이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제 소비만 하는 단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노르웨이가 승화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갖고 양식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게 그냥 이제 품질 관리가 출시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소비까지 그게 이어지는. 어쨌든 뭐 수산물이 사실은 이제 바다 오염하고 많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 양식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고 요즘은 뭐 내륙에서 이제 뭐 아파트용으로 또 양식도 뭐 이야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기술과 접목을 시키면은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좀 이제 젊은 친구들은 또 싫어하는 친구들은 또 수산물 안 먹더라고요. 일단 이제 쓰니까. 저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후쿠시마 그 예를 들면 저희 집에 큰 애도 안 먹어요. 부산에 사시는데. 네, 뭐 이제 그런 이제 약간 그 쓰니까는 들면은 물론 나중에 이제 커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이게 뭐 과학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참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카드뮴이나 납중독이 많이 이제 왜냐하면 최상위 포식자다 보니까 이제 그게 축적되는 양이 꽤 된다라는 그런 이제 뭐 소문이 많이 돌아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없어서 먹는데 그런 걸 또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또 이렇게 전혀 소비를 안 하는. 그래서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과학적인 데이터 이런 게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후쿠시마도 영향이 없다라고 아무리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수부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불신이 이제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극복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접근법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걸 갖다가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뭔가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 세트들은 괜찮아요. 기존 세트들은 진짜 뭐 비싸서 못 먹지. 그런 거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거 아니라도 뭐 다른 쪽으로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하는데 아마 젊은 세대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소비에 대한 거부감이 큰 그런 이제 세대에 있는 이제 일부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갈 것인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뭐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믿을 수만 있게 생산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유익한 식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단계에 대한 그걸 이제 뭐 완전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아직 단계가 아닌 거고 그런 걸 이제 기술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차원의 정치권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면은 소비에 대한 거를 또 획기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 어쨌든 뭐 이쪽 저희도 수산 쪽 있어요. 그리고 해양 쪽도 있고 그래서 물론 해양의 환경이 이제 좋아져서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되겠지만 그게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면은 뭐 그건 가장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륙 쪽이 그나마 그래서 전에 보니까 중국은 저쪽에 어디 뭐 어디죠? 호수인가요? 큰 호수에서 양식하던 거기서 또 워낙 그쪽이 수질이 좋으니까
세무 쪽으로. 수산. 세무 쪽. 그좀 기술도 그러면 다루시겠네요. 그런 데도 있죠. 저기 언제부터 이 내용 중간에 들어와서 제가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없어요. 톤세제를 좀 들으셨나요? 앞쪽에 톤세제를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해가지고 거기부터 그 이후로 이후 좀 자료 올려놓으니까 나중에 보면 돼. 네. 내도 앞에 녹으면 안 돼서 앞에 또 잘못해가지고 녹으면 안 돼. 그냥 뭐 뻑뻑거리지 않거든. 앱도 뭐.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톤세제가 올해 일몰 연장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톤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조특법에 보면 일몰이 도래한 제도들이 많아요. 이게 톤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묶어서 이제 몇 개씩 묶어서 이제 기대야에서 예탈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중간 보고는 했고 톤세제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올해 일몰 연장에 대한 좀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뭐 일몰은 될 것 같고요. 그때 부회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조건들 톤세율을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소득을 이제 좀 넓힐 것인지 기간을 연장 일몰지에서는 연장 들어갔는데 5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10년까지도 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특법의 어떤 법에 그런 테두리 안에서는 기간은 10년으로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소득 인정 범위는 좀 넓혀줄 수는 있는데 대신에 아마 톤세율을 그러면은 조금 올리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아까 전에 많은 피해를 본 파주를 포함해서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순사들한테 줬는데 그 순사들은 뭘 이제 사회에 그러면은 기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어떤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사들이 이제 소속된 이제 조직이 있어요. 회원협회라고 순주사 그리고 거기 예체능도 들어가 있고 페노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최근 톤세제에 본 이익금 일부를 사회에 반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기재부가 많이 좀 참작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될 거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뭐 10조를 버렸는데 몇 천억 그거 사회에 이렇게 돌려주는 거는 당연한 의무죠. 그보다 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순사들이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잘 해수부하고 기재부가 합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말이 지금부터도 이제 특히 해운하는 연구 공부에서는 어쨌든 이 톤세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서 제가 좀 시간을 많이 그래서 좀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던 분야가 아니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왔던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딴 걸로도 좀 나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아까 파나마 제가 말씀을 하다가 수위적으로 빠졌었는데 파나마는 그게 이제 건기라서 그래요. 비가 많이 와야 운하가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강처럼 이렇게 안 되고 계단식이에요. 그러니까 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지 그 파나마를 이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기 비가 너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뭐 어느 정도만 와도 이제 거기 물 채워가지고 배가 차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 인천항에 관문 가보셨나요? 관문 가면은 이제 관문 이게 들어가면 배가 들어가면은 이게 이렇게 양쪽을 막고 물을 채웁니다. 그러면은 물이 이제 수위가 올라가면 배가 뜨죠. 그러면 이쪽 문을 열어서 보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운하 개념은 그렇게 한 공간을 가면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을 채우고 올리면은 이 레벨차 수위에 따른 그 고도에 따른 레벨차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산처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파나마가 이제 미주 서안 쪽과 동안
그 대표적인 항만은 이제 LA 항만, 동부에는 이제 뉴욕, 뉴저지 쪽 있죠. 동부, 보스턴 쪽하고 그런 쪽에 뉴저지 항만으로 하는 가장 최단 이제 거리죠. 안 그러면은 저쪽에 이제 남미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운하라는 거는 내가 일종의 그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쇼컷인데 수에즈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시리를 안 둘러가도 되니까 그 11지에 대한 비용을 운하 통과할 때 돈 내고 안 나가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배 한 번 지나갈 때 엄청나게 이집트가 돈 많습니다. 수에즈 파나마도 마찬가지고 그 수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집트는 관광하고 운하 수입이 굉장히 국가의 중요한 그 수입은 하나만 거의 알아보시면 그 국가에 대한 콘세지 얘기요. 하나만 아마 국가도 하나만 순박 소유를 하고 있는 뭐 해양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대표적인 편의치료입니다. 그냥 이렇게 페이퍼상으로만 등록받고 그 수수료를 이렇게 줘. 그런 실제로 해운을 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 저 조교분 나무 대표는 출석한 거 여기 놔두면 된다고 해가지고 혹시 뭐 시간이 다 되어서 어떻게 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맞춰도 되지 않을까? 제가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죄송합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 듣느라 고생하셨고 그래서 기회 되면은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수업이 있어가지고 가봐야겠네. 빨리. 제 신제주 쪽에 백은영 연구위원님 오셨다고 해서 KMR이